저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죠. 2023년 봄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공항이네요.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 여행객이 감탄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대부분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을 때 창밖의 풍경이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한쪽으로는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다른 한쪽으로는 전통 한옥과 고궁이 보였습니다. 이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 들게 했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이토록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수많은 침략과 도전을 받았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근처 청계천을 산책했어요. 높은 빌딩 사이로 흐르는 작은 하천에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회사원들 모두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찾아 자연을 즐기고 있었죠. 신기하게도 도시의 중심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네요. 제가 지나가는 한국인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청계천은 원래 복개되어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복원됐죠. 한국인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이드의 설명은 제가 본 풍경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았어요. 불고기, 김치, 비빔밥.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되는 식사는 서양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맛의 조화, 색의 다양함,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균형이 인상적이었죠.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불빛처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비교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행사는 제가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자리였어요.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학문적 열기가 느껴졌죠. 클레어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대학교 김민중 교수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 방문을 주선해준 분이었죠. 오늘은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문화의 상호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겁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일본 도쿄대학교의 타카하시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역사적 관점이었죠.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문화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후에 그것을 일본에 전달한 중간자 역할을 했을 뿐이죠. 독창적인 문화적 성취는 제한적입니다. O 강당은 projeto 순간 Juntos Educar, que 얼어붙었습니다. premia toda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일부는 분노로 떨고 있었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그런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학자가 질문 시간에 반박했어요. 한국의 독창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타카하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독창성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문화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는 각각 뚜렷한 특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함을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연구 방법론에 맞지 않아요. 타카하시 교수는 저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당신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군요. 더 연구하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야. 이것은 한 문화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즉시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학술대회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박물관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어요.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전시물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도슨트가 다가왔어요. 박지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한국의 인쇄기술에 관한 전시물을 보고 싶어요. 특히 금속 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박지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직지심체요절에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지영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전시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직지심체요절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입니다. 박지영이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죠.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안의 복제본을 경외심을 담아 바라봤어요.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로 유출된 것이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저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하죠. 박지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발명자로 가르치지만 사실 금속 활자는 한국에서 먼저 발명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물관 자료실에서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고려시대부터 이미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지심체요절보다 더 이른 시기인 1234년에 만들어진 상정고 금예문이라는 책도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한국에는 금속을 다루는 독특한 기술이 있었던 거야. 저는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금속 활자는 구리, 납, 주석 등을 섞어 만들었고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 기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청주 고인쇠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흥덕사터에 세워진 이곳에서 저는 실제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직지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박물관 관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이것은 한국인의 창의적 정신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성은 지금도 한국인의 DNA에 살아있어요. 자료실에서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카하시 교수가 무시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구나. 그의 주장을 반박할 첫 번째 증거를 찾았어.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발견이 저를 흥분시켰지만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정확히 밝혀진 문자입니다. 박물관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한글은 다르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해설서와 함께 반포하셨습니다. 이정학 큐레이터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철저히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죠. 이 큐레이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전시실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 위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다고 해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놀라운 점은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능을 넘어 발음 방법까지 글자 모양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 큐레이터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세종대왕은 학자들을 모아 수년간 연구한 끝에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이었죠. 이 큐레이터가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장점이었어요. 사각형 안에 모아 쓰는 한글의 특성은 디지털 처리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한글의 디지털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하다니. 저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 철학, 인간애가 담긴 문화적 걸작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타카하시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방에 불과하다고요? 한글은 한국인의 독창적 사고의 산물이며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혁신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의 불교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박물관의 불교 미술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한쪽 다리를 올린 채 사색에 잠긴 보살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이 작품에 끌리시는군요. 옆에서 노 교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 교수는 불교 미술 전문가로 김 교수의 소개로 만나기로 했던 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이런 섬세함과 균형미는 처음 봅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 반가사유상은 신라시대 작품으로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 교수가 설명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도 매우 유사한 불상이 있다는 거죠. 일본 국보 제83호 고류사 미륵보살상인데 형태와 표정이 이 신라의 반가사유상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였을까요? 노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술적 연구 결과 신라의 반가사유상이 선행작품이며 일본 불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는 당시 한국의 불교 미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우리는 다음으로 백제 금동대향로 앞으로 이동했어요. 향로 위에는 복잡한 산악 풍경과 다양한 동물들, 사람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로는 백제의 뛰어난 금속工예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노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향로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백제만의 미학과 세계관을 담았다는 겁니다. 삼봉우리들은 도교의 이상향을 표현하면서도 백제인들의 자연관과 미의식이 독창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요.
저는 모든 세부 묘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교함은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맞아요. 백제는 특히 금속 공예와 건축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이 기술은 후에 일본에 직접 전해져 아스카 시대 일본 문화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죠. 노 교수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물관을 떠나기 전 노 교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받아들인 문화를 어떻게 자신들만의 것으로 재창조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자 위대함이죠. 그날 저녁 제 노트북에는 새로운 연구 노트가 추가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은 중국이나 일본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미학적 감각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던 중 저는 물리적 유산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으로 한국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물관 가이드 이수영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학회 회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한글 사전을 편찬하다 발각되어 이곳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려 했던 그 의지가 놀라웠죠. 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자 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입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정신이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저항과 창조의 에너지죠. 서대문형무소를 나온 후 저는 근처 통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에서 벗어나 일상 속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있었죠.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할머니 주인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가씨, 한번 먹어봐. 우리 집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처음 맛보는 매콤한 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잘 먹네, 잘 먹어. 더 줄까? 할머니가 떡을 몇 개 더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제가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자르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했었어. 저는 할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런 정의 문화는 제가 자란 서양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이 문화가 놀라웠죠. 후에 김 교수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이라고 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죠. 한국 사회는 이 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과 정이라는 두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한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와 저항 정신이며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과 공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로 그들의 역사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다음 날 저는 종로구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김 교수의 소개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 노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한국전쟁과 가난한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요양원 사회복지사 정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죠. 저는 할머니 한 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옥자 할머니는 94세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어떤 말보다 깊은 소통이었죠. 윌리엄스 씨 할머니께서 시 한 편을 읊어주신대요. 정사회복지사가 번역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한국 전통 시조를 천천히 읊으셨습니다. 그 운율과 감정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이에요. 할머니께선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셨대요. 정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셨다고 해요. 시장에서 떡을 팔아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시를 읊을 수 있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지키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문학과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위로이자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사회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을 찾았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박물관 도슨트 박성민 씨가 설명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죠. 이는 당시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 후의 컬러 사진에는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도슨트에게 물었어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박물관에는 19만 6,070년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 긴 시간 작업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거나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박도슨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이룬 거죠. 또한 놀라웠던 것은 새마을 운동에 관한 전시였습니다. 1970년대 농촌 개발 운동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을 변화시켰다고 해요.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박도슨트가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 가치는 한국인의 정신을 잘 대변하죠. 그날 오후 저는 성공한 벤처기업가 최준호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한 후 귀국해 스타트업을 창업한 30대 사업가였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깡다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의 말은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 세대의 희생과 끈기가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최 씨, 그런 전통이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지금의 창업가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대 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하버드 동료 교수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클레어, 내 연구 결과가 흥미롭구나.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야. 로버트 교수가 약간 회의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직지심체 요절부터 한글 창제, 독창적인 미술과 문화적 정체성까지 한국은 분명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서양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제니퍼 교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의 렌즈로만 세계를 바라봤어. 게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으로 한국의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해외로 유출됐지. 화상 회의를 마친 후 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창조적 정신과 깡다구로 세계를 정복하다로 정했어요.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조명하고자 했죠. 책이 출판된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윌리엄스 교수님,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제 견해를 유지하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학술적 토론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객관적 연구와 증거가 선입견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K-파프, 김치, 삼성 같은 단어를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탐구할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 문화, 끈질긴 생존력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 정신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강의실 화면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웠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야경부터 전통 한옥 박물관에서 본 문화유산, 그리고 제가 만난 다양한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위대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열정.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크기나 힘으로 국가의 위대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알리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의 현대 기술력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